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판문점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어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이 최정점을 치닫는 국면에서 나온 김정은의 올림픽 참가 선언과 그 선언 전후로 벌어진 일을 집중 진단합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신년사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호응했습니다.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실무 성격의 체육회담보다 한층 격을 높여 고위급 회담으로 역제안한 겁니다.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다면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일단 만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논의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까지 판을 크게 벌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때 북한 고위 인사를 만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청와대 생각을 딱딱 맞추었던 문정인 특보는 당연히 만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깜짝 참석했던 북한의 실세 3인방 최룡해, 황병서, 김양걸. 당시 12시간 30분가량 머물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4년 때처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인천 아시아경기 대회 때는 우리가 찬스를 놓쳤지만 이제는 우리가 찬스를 잡아야 한다며 총리급이 아니더라도 대표단이 내려오면 문 대통령은 당연히 이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흥 북한 축구단장을 만나 평창올림픽 참여를 제안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선 대통령이 나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대통령이 안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3인방이 내려올 때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내려온 건데 아무 진전이 없었던 거죠, 그냥. 청와대 관계자는 누가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가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고 말해 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북한의 대화 제안에 우리 정부가 화답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보수 야당은 북한이 남남 갈등과 한미 갈등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남북 긴장 완화를 제안하면서도 핵 폐기는 없다고 못 박은 북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은 북한의 이런 이중성을 경비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선수단 파견은 물론 남북 대화 제안 역시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주장입니다.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어설픈 남북회담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부안대동하며 말려드는 꼴박.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핵 동결이 전제되지 않은 대화 제의에 응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남남 갈등을 부추겨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고 한미 동맹을 와해시켜서 우리 안보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남북 대화로의 국면 전환이냐,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냐를 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분석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 키워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최악의 군사적 대치가 벌어지던 한반도에 갑자기 대화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자,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부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남북의 속도전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강조하셨군요. 네. 이제 김정은이 어제 신년사 한 다음에 세보니까 28시간이군요. 네. 굉장히 빨랐네요. 그렇습니다. 자, 새 업무 첫날이라 국무회의 그리고 신년 인사회가 잇따라 열렸는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참고로 문 대통령이 이 대답을 얻기 전에 북한에 대해 무려 12차례나 공개 초대장을 보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통일부와 문화체육부를 직접 거론해서 남북대화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2번 제안했군요. 그러니까 평화의 제전이 되도록 와주십시오. 북한을 초대합니다. 그 12번 끝에 북한이 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마음 반영됐겠군요. 네. 자, 국무회의가 근데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국무회의 뒤에 단 3시간 만에 또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자,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첫째, 평창 참가를 논의하고 둘째,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회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2007년 수준으로 남북관계를 한번 되돌려보고 싶다 이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복원이다 그러면 10년 전, 1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군요. 네,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현재 외교안보 라인의 대부분이 2007년에도 주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국정원장인 서훈은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국정원 3차장이었고요. 지금 통일부 장관인 조명근은 당시 통일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하게 되면 아마 회담 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천혜성 차관이죠. 통일부 차관은 당시 통일부 남북회담 기획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쟁 날 것처럼 여겨졌지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듯 합니다만 본질에 대한 것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난다 이거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 미사일, 도발, 위기 조성 말하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김앵커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기자들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통일부 기자들도 이 질문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북측에다가 제기될 사항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핵 개발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 북측에 제기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얼버무렸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요. 자,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회담 시작하자마자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론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긴 과거에서도 장관급 회담할 때 그 문구 하나 넣는데 계속 북한 반대로 안 됐었는데요. 자, 이제 속도전을 강조하셨습니다. 속도를 빨리 내는 겁니까? 서두르는 겁니까? 저는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제 신년사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할 것이고 당국 간 회담에 나서겠다고 밝힌 장장 2분 동안 김정은 얼굴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저렇게 눈 내린 노동당 청사 장면으로 덮어버렸다는 그런 점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남북관계 문제나 올림픽 얘기를 할 때는 김정은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 제재를 피하고 고립을 모면하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추론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훗날 영상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뜻 같기도 한데요. 어쨌건. 근데 이제 강원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니까 강원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북한 사람 오면 푸대하지 마라. 옛날엔 우리가 좀 그랬다. 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2014년 당시 상황인데요. 당시 황명서, 최룡해, 김한건 등 이른바 빅3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아서 남북관계가 악화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당시 회담에 직접 관여했던 분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진실은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가 북한 대표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것이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폐막식 날 14시간만 딱 머물렀었는데 시간 없다면서 돌아갔다 그 얘기군요. 서두른다고 남북관계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남북이 이미 비공개 접촉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까지 보낼 경우 어떤 방식으로 와서 어떻게 머물다 갈지 김민지, 김설혜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여권 관계자는 이미 북한에 크루즈선을 보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18일 중국에서 열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서 북측 문웅체육단장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우리 크루즈선이 원산항으로 가서 북한 선수단을 태우고 강릉항으로 오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요. 이 항구에 정박한 크루즈는 경호와 숙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웃음으로 많이 화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기대감도 표시를 했습니다. 북한이 국내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대회에 선수단을 처음 파견한 건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아대회. 북한 크루즈선인 만경봉호는 선수단과 응원단 등 703명을 태우고 부산 다대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민족 한결을 만나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북한은 이후 3차례 더 선수단을 파견했고 그때는 고려항공을 이용했습니다.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 3인방이 묵었던 호텔입니다. 당시 비용은 우리 측이 지불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별도로 북한 측 인사가 내려오면 그 비용도 남북이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 선수단이 출전하면 항공료 등 참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수촌은 무료지만 크루즈처럼 다른 숙소를 사용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응원단 등 추가 비용은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우리가 부담해왔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아대회 때는 13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아대회 당시 응원단 규모와 비용을 놓고 남북이 이견이 생기자 북한은 응원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버튼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평창에 올 경우 비용 지원은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북한에 크루즈를 보내는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됐습니다. 북한 참가단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선이 이미 마련됐고 올림픽이 끝나고 이 배를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국 쿤밍에서 열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남북 접촉 창구가 된 이 대회를 공동 주최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크루즈선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 선수단이 마식령에서 출범식을 갖고 원산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크루즈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북한과의 교류가 이뤄졌을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 남북교류부서와 크루즈 담당 부서가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4만 톤급 크루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북측 체육계 인사들을 만난 건 최문순 강원도지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박정 의원도 따로 접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까지 논의됐습니다. 이어서 이동은 기자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일행이 크루즈선 제공을 북한에 제안한 지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박정 의원, 유승민 IOC 위원이 북측 무능 단장 일행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선 평창 동계올림픽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특히 북측 대표단은 남북이 국제경기에서 처음으로 함께 입장했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먼저 거론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공동 입장했던 것들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또 2007년 창춘 동계 아시아 경기를 마지막으로 따로따로 입장하게 된 아쉬움과 함께 자연스레 남북 공동 입장 문제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남북 선수단 공식장으로 세계인의 발성 마체를 받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평창에서 성사되면 11년 만에 남북 공동 입장으로 기록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공동 입장뿐만 아니라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논의까지 급속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피겨, 여자 아이스하키 등 단일팀 종목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을 이철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1991년 코리아란 이름의 단일팀으로 세계 탁구를 제패한 현정화와 이분희. 두 달 뒤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도 남북 단일팀은 8강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평창에서 희망하는 모습입니다. 아랍인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평창 참가를 시사한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단일화 이슈에 불을 다시 댕겼습니다. 우리는 남녀 싱글, 아이스 댄스는 올림픽 출전권을 땄지만 페어는 불투명한 상황. 이 자리에 북한의 렴대옥 김주식조를 넣어 남북 단일팀으로 단체전을 치르자는 주장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의 경우 우리 팀에 북한 선수 5명 정도를 추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단일팀 구성은 IOC 규정상 어렵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가능합니다. IOC는 남북 단일팀에 호의적이지만 출전 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우리 선수들은 불편한 상황. 지금 땀 흘리고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 논란에 따른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군 적폐성산위원회가 국군병원을 없애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의료사고도 의료사고지만 군 의문사를 막으려면 국군병원이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군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병원을 적폐로 지목했습니다. 잦은 의료사고에다 기록 조작까지 군 병원이 의문사 원인 중 하나란 겁니다. 그러면서 국군 수도병원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군병원은 모두 폐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 국방부 반대로 의문사 권고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초 군 인권 개선 최종 권고안에 다시 넣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적폐청산위는 군병원 폐지 대안으로 민간병원을 제시했습니다. 군 병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돌리면 장병들도 질 높은 민간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주장으로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예 군인 병원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다스 비자금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밑에서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나 봤더니 변호인 선임까지 알아보고 있다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참모로 데리고 있었던 이종찬, 권재진 전 대통령 민정수석 등의 법률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률 대응 방식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 중 한 명을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건데요. 다스 비자금 사건에서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해 왔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책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번 수사가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다스 비자금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이 출범하면서 이 상황이 달라진 건데요. 이 다스 사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정호영 전 BBK 특검이 다스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50일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다스의 자금 120억 원을 횡령했다. 이런 의혹으로 2명이 고발돼 있는데 한 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
그리고 또 한 명은 성명 불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고발장을 제출한 건데요. 그런데 이상은 회장은 이 공소시효 10년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성명 불상자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드러날 경우에 네. 이 공소시효는 대통령 재임 기간 5년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든지 피해자로 검찰에 소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은 그동안 다스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거리를 두었는데 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지금 다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요? 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서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바로 MB의 아들 시영 씨입니다. 네. 시영 씨는 현재 다스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고요. 해외 법인 대표를 지내고 이 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요. 이시영 씨는 그 당시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다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며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다스 측도 조만간 구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데요. 취재 결과 호남 그리고 중수부 출신 변호사 2명을 추천받아서 선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알기로 이 다스는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굳이 호남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정권이 바뀐 만큼 PK나 TK 출신 변호인에게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변호사 선임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서요. 호남 출신 인사들이 검찰의 수사 지휘 라인에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다스 측에서도 이 MB의 형과 아들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못지않게 이번 수사에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사회부 차장이었습니다. 광주 아파트 화재로 숨진 3남매 사건 소식입니다. 화재 당시 혼자 살아남은 3남매의 엄마를 구조하는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3남매의 엄마는 부축을 받긴 했지만 비교적 멀쩡한 모습이었고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숨진 3남매의 엄마 22살 정모 씨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듯 걷는 모습도 보입니다. 입은 옷도 불에 타거나 걸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막 흥분한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달래면서 이제 조치하면서 그렇게 이동했죠. 엄마 정 씨는 화재 당시 손에 2도 화상만 입었습니다. 화재 발생 30여 분 전 정 씨가 귀가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스마트폰만 바라봅니다. 내릴 때 출입문에 쿵 하며 부딪히기도 하고 비틀비틀 집으로 들어갑니다. 정 씨는 이날 지인과 소주 9잔을 먹었습니다. 아이들 왜 먼저 구하지 않으셨어요? 3남매 엄마 정 씨는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과실의 결과가 무겁고 구속의 필요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났다, 담뱃불을 튕겨서 껐다 등 화재 원인에 대한 정 씨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3남매 엄마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처럼 진술을 여러 번 바꾸고 있어 경찰은 방화 가능성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한 3남매의 1차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윳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있다는 유혹에 수십 년 모은 노후 자금이나 자녀의 결혼 자금을 날린 서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이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예식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15년간 모은 노후 자금을 투자한 A씨. 저금리 시대에 매달 투자금의 3%를 수익으로 돌려받는다는 말에 딸의 결혼 자금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3%나 준다 보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고 이게 진짜 돈 버는 길이 이런 것도 있구나. 투자업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최소 500만 원부터 3개월만 투자해도 된다며 평범한 서민들을 유혹했습니다. 투자 초기 수익금이 꼬박꼬박 들어오자 사기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고수익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이런 믿음에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세금은 안 떼고 들어오는 믿음을 받고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2억 4천이고요. 전문가들은 손실 위험이 없는 고수익 투자처가 있다는 제안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투자 모델을 점검하거나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투자 사기인지 문의하는 투자 가능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투자를 재촉하는 사업도 전문가나 가족의 조언을 받고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신년 맞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5월 시작해서 7, 8개월 지났는데 점수를 좀 매기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보세요? 50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나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못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변경은 없었어요. 이 정부는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체제 변경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이제 최근에 인물난 얘기 하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안 모인단 말이죠. 부담이 되니까 조금 지켜보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부 불출마라고 나와 있는데 전부 불출마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홍정욱 전 의원 이런 경우는 불출마 선언입니까? 특정인을 두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한번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문맥을 정확히 한번 보시죠. 그러면 왜 망설인다고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가진 정보로서는 선거가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 망설이겠죠. 그럼 홍준표 대표께서도 직접 본인이 지방선거 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장 이런 선거에 직접 나서서 내가 직접 하나의 승리를 이끌겠다 하는 생각 있으세요? 제가 나서면 당 전체 지휘는 누가 합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 내가 나간다면 당을 총괄 지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인재영입위원장도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불가피하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 정치인 홍준표가 생각하는 인재란 이런 사람이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노소불문하고 학력불문하고 저희들이 영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시독하게 가난한 속에서 자랐어도 나는 가진 자를 단 한 번도 정오나 분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난 그래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가진 자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지 정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가진 자를 정오하고 가진 자를 분노하는 정책입니다. 가진 자에 대해서. 표현이 너무 거칠고 투박하다 하는 거 그래서 듣는 사람한테 좀 상처를 준다 하는 평가가 있는데 섭섭하세요? 그게 섭섭한 게 아니고 그게 사실 솔직한 표현이죠. 팩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아프게 느낍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별로 오는 충격이 없어요. 말로 싸우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팩트를 이야기하면 막말이라고 이제 변질이에서 넘어오죠. 팩트를 이야기했는데 막말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 그걸 내 막말이라고 한동안 아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극단의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막말이 아니라고 하죠. 근데 자살이란 말을 했다고 해서 막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가장 알기 쉽게
편하게 대중의 언어로 소박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막말로 돌아와요. 그 돌아올 때는 들어줘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감기가 너무 심해서 다들 목소리도 불편하시고 목이 많이 쉬셨는데 오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신호위반 등 모든 교통법규에 대해서 면책됩니다. 하지만 법규를 위반한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이 아픈 신생아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SUV 차량과 부딪힌 사고 현장입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다 사고가 났지만 책임은 구급차가 모두 지게 됐습니다. 비록 SUV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신호 위반하고 진행한 잘못이 있잖아요. 사실은 신호 위반한 구급차가 더 많죠. 별개로 봐야지. 관련법상 구급차는 소방서 소속이든 사설이든 상관없이 교통법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난 뒤입니다. 관련법의 허용에 따라 신호나 제한 속도를 어기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구급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사회다 보니까 저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가해자가 돼버리더라고요. 2년 전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구급차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관련법과 사고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 긴급 출동 중에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에 이제 면제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신호 위반 등 모든 교통법규에 대해서 면책됩니다. 하지만 법규를 위반한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이 아픈 신생아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SUV 차량과 부딪힌 사고 현장입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다 사고가 났지만 책임은 구급차가 모두 지게 됐습니다. 비록 SUV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신호 위반하고 진행한 잘못이 있잖아요. 사실은 신호 위반한 구급차가 더 많죠. 별개로 봐야지. 관련법상 구급차는 소방서 소속이든 사설이든 상관없이 교통법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난 뒤입니다. 관련법의 허용에 따라 신호나 제한 속도를 어기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구급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사회다 보니까 저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가해자가 돼버리더라고요. 2년 전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구급차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관련법과 사고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 긴급 출동 중에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에 이제 면제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청와대 밖에서 따로 만난 사실이 공개됐고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어떻게든 연결됐을 거란 시각이 많았죠. 강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계 인사 24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시민들과 함께 정재계 인사들도 초청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 직전 임종석 비서실장과 독대를 해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일찌감치 영빈관을 찾았습니다. 참석자들과 반갑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눈 최 회장. 하지만 임 실장과 인사하는 모습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자리 잡은 두 사람은 애국가를 부를 때나 공연을 볼 때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만 참석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주들은 아예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야간 시급은 주간 시급의 1.5배라 점주들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11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김모 씨. 어제부터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3시간 줄이고 본인 근무 시간을 늘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여기 매달려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고요. 수개월간의 적자를 견디지 못해 심야 영업 중단을 본사에 요청해 놓은 편의점주도 많습니다. 7,530 오르면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심야 근무자에게는 주간 시급의 1.5배를 줘야 합니다. 전국 2,600여 개 매장이 있는 한 편의점 체인은 영업시간을 자율 선택하도록 했더니 30%만 심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지급이 되는 거니까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야간 영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최저시급 인상의 여파로 편의점의 중요한 역할인 24시간 영업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겨울철 대표 보양식 하면 사골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소뼈에서 나오는 여러 영양분 때문에 오래 끓이면 좋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4번 이상 끓이면 맛도 영양도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사골국을 보통 이제 얼마나 끓이면 좋다고 알고 계세요? 12시간 한 번은 또 끓이면 오래 끓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는 한 이틀 정도 그때 맛있었는데 이렇게 설렁탕에 들어가는 사골 국물은 보통 오래 끓일수록 맛있고 영양도 풍부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끓이는 방법은 뭘까요? 소의 네다리뼈를 일컫는 사골은 오래 끓이면 단백질과 칼슘 등의 성분이 국물로 빠져나오는데 사골을 새로운 물로 3번 우려내 그 우려낸 국물을 합쳐서 먹는 것이 맛도 영양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번 이상 끓이면 오히려 칼슘 함량은 크게 줄고 점도도 낮아집니다. 사골은 너무 여러 번 우려낼 경우 그 좋은 영양소는 감소하고 인 성분의 용출이 높아져 그 좋은 영양소의 흡수를 저해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좋은 사골을 고르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단면에 붉은색이 선명하고 뼈와 골수 사이에 붉은색 경계가 뚜렷한 것이 신선한 사골이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만약에 군 병원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병사는 병원 이용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군 의료 체계도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전국 국군병원은 수도 통합병원을 포함해 모두 14곳. 이 병원들이 사라지면 앞으로 군인들은 민간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군 병원 유지 예산으로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한다지만 전액은 아닙니다. 군 지원을 넘어선 치료비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병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돈 없는 군인은 병원조차 못 가는 겁니다. 또 오청성처럼 기밀이 요구되는 환자의 경우 보안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전염병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민간 병원만으로는 격리나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전시에 전사상사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곳이 과연 민간 병원들이 다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역시 군병원을 없애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대신 군 외상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군병원 질을 높이고 진료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발인 직전 마지막 제사인 발인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발인제의 제사상 음식을 재활용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제값을 다 내고도 앞사람들이 사용한 제사상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제를 마치고 유족들이 연결식장을 나갑니다. 직원들이 들어와 향을 끄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제단을 정리합니다. 조금 뒤 다른 고인과 유족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인과 영정, 유족이 모두 바뀌었는데 제사상 위 과일과 음식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제사상을 재활용한 겁니다. 2번, 3번까지도 저런 데가 있어요. 수박 같은 거 발인점을 잠깐 올려놓고 내고 하니까 과일값이 한 1,500 정도, 1,5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 하면 한 8, 900씩. 유족들은 이 발인제를 위해 15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에서 사용한 제수용 음식은 발인 후 상주에게 전달됩니다. 상주분들이 나가시는 날 저희가 다 챙겨가시도록 제가 다 그거를 박스하고 다 준비해서 갖다 제가 챙겨드리거든요. 정산하실 때 요 재물은 가족들이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해당 장례식장 직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런 일은 없어요. 대표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어제부터 인건비 압박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음식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의 요깃거리인 김밥 가격도 들썩했는데요. 이젠 2,000원대 김밥 찾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정민지 기자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분식점. 메뉴표 곳곳에 가격을 고쳐 쓴 스티커가 붙었고 1일부터 가격을 올린다는 공지문도 내걸렸습니다. 연말연시 연휴를 보내고 분식점을 다시 찾은 손님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전국에 130여 개 매장을 둔 이 체인점은 최대 500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2,500원인 기본 김밥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랐잖아요. 인건비가 다 최저시급이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도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부담이 되게 크죠.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젊은 직장인은 김밥 하나만 놓고 허기를 채웁니다. 가격대가 아무래도 이제 거의 보통 8,000원대, 9,000원대 수준이니까 저 같은 약간 학생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대형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기본 김밥 가격을 3,000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원재료, 임대 비용과 함께 7,530원으로 16.4% 오른 최저시급도 김밥 가격 인상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쪽도 마음이 무겁긴 마찬가지. 500원이든 1,000원이든 올라가게 되면 서민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새해 벽두부터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내놨습니다. 집무실에 걸린 사진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동현 특파원이 분석해봤습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시진핑 주석. 장소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모여있는 중난하이 집무실이었습니다. 지난해 인민대회당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신년사를 내놓은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시 주석의 중난하이 집무실은 2014년 신년사 발표 때 전격 공개됐습니다.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집무실을 공개하고 방송 촬영까지 해 파격을 연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같은 형식의 신년사를 통해 G2의 위상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는 새로운 사진을 배치해 새 정책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4년 전 가족 사진들을 주로 배치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빈곤층 서민을 만나는 모습과 군부대 시찰 모습, 입당 선서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빈곤 퇴치와 반부패, 강군 육성 등이 올해의 중점 추진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农村贫困人口实现脱贫是我们的庄严承诺，一诺千金。 시 주석은 새롭게 배치된 사진 외에도 가족 사진들을 어김없이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적인 지도자의 이미지 역시 계속해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송년 모임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나한테 물을 일은 아니라며 거리를 두었는데요. 최근 다스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반응은 2008년 특검 수사까지 끝난 사안인데 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라인된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다스 비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을 만나 2008년 특검 수사로 끝난 사건인데 황당할 따름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은 모두 다스의 전직 임직원들이 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횡령 자금을 본 적이 없다면서 횡령 범죄도 아들 시영 씨가 다스에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다스에서 근무한 격리 직원과 운전기사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한 돈의 이자를 포함해 총액이 얼마인지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네, 이렇듯 구급차 운전의 어려움은 이런 제도적 모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응급차에 함께 타고 취재했던 취재기자의 말을 들어봤더니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출동벨이 울리고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구급대원들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긴급 출동 지령을 받고 나가는 구급차입니다. 직접 따라가면서 과연 다른 차량들이 협조를 잘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동 차량이 많기로 유명한 퇴계로와 을지로. 구급차 출동 중입니다. 좌우로 피해주세요. 정체 구간이 나타나자 다급한 마음에 중앙선을 넘고 잠시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갑자기 끼어드는 대형 버스. 택시도 슬쩍 그 틈을 차지합니다. SUV 차량도 끼어들고 잠시라도 방심하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일반 승용차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한자들이 압박도 못했고요. 저도 상처를 좀 어깨 쪽에 찰가상 정도 입었고요. 재난안전 선진국인 미국은 일반 차량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교통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자의 긴급 이송이라는 업무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의 일환인 것이죠. 응급 환자 이송에 집중해야 할 구급차들이 사고를 피하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제천 화재 참사 직후 이 채널A는 서울 시내 목욕탕의 안전불감증 실태를 집중 점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서울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319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우리 동네 목욕탕은 괜찮겠지 생각하신 분들 놀라실 것 같은데 서울 시내 목욕탕 3곳 중 1곳이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서울의 목욕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란판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에는 생수병의 모습이 보이고요. 냉장고까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바로 이 뒤로 소화전이 있습니다. 물건에 가려서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목욕탕 상황을 한번 보시죠. 천정에 달린 이 화재 감지기인데 보시면 일부러 누군가 비닐을 꽁꽁 덮어놨습니다. 다른 목욕탕 상황도 심각합니다. 방화 셔터를 작동할 수 있는 연동 제어기인데요. 바로 옆으로는 커다란 인형 뽑기 기계가 바짝 놓여서 제대로 작동을 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반이 건물 지도를 보고 따라가 보니 비상구 대신 벽이 나오는데요. 그럼 비상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빛을 비춰보니 벽 너머로 비상구가 보입니다. 이 비상구를 막고 지금 이렇게 못 나가게 지금 나가는 데가 하나가 또 없애버렸잖아요. 비상구 문이 왜 잠겨 있는지 모르는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왜 안전하게 우리도 이상하네? 소방본부가 지난 22일부터 7일간 특별 단속한 결과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에 이중으로 문을 만들어 피난을 어렵게 한 경우 또 피난 유도 등 자체가 없는 곳이 대표적으로 적발됐습니다. 비상구나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쌓으면 첫 번째 적발에는 50만 원, 두 번째에는 100만 원, 세 번째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서울시 역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방의 특별 단속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가 적어 업주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욕탕의 소방 점검은 현재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셀프 점검식이라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지적인데요. 보다 실용성 높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어젯밤 부산 기장군 삼각산에서 발생한 불이 15시간 만인 오늘 낮이 돼서야 진압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70개의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정영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 능선을 타고 번집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해보지만 치솟는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소방 헬기는 야간에 진화 작업을 할 수 없어 불길은 밤새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산세가 높고 돌과 돌 사이에 중간에 산이 펼쳐있기 때문에 40분, 50분간 걸어서 도보로 가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거죠. 부산 기장군 삼각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9시 45분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짝 마른 산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산불 재난 문자까지 받은 인근 주민들은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불 냄새도 났어요. 저 마을에 밤에 저렇게 다 넘어오면은 이 마을에 불이 안 오겠나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날이 밝으면서 소방 헬기가 투입돼서야 큰 불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이 난 지 15시간 만입니다. 삼각산 구분능선입니다. 불에 타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소방호수 등 장비 진입이 불가능해 경찰과 소방대원은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직접 잔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다행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70개, 50만 제곱미터 임야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는 데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건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가 돈과 함께 잠적해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 금액이 400억 원대라고 주장합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금융투자업체의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업체 대표 이모 씨가 지난 10월 400억 원대 투자금과 함께 잠적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의 업체는 이 건물에서 아직도 영업 중인데요.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직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직원들은 대표 개인이 벌인 일일 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개인 통장 통화 잘못된 거 맞으니까 여기 계약서를 사인해주고. 대표 이 씨는 해외 제휴사를 통해 환전 수수료를 적게 내고 미국 달러를 산 다음 해외 인터넷 게임 머니를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한 이들에게 비싸게 되팔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차익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익을 주겠다라고. 매달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서너 달만 수익금을 받았을 뿐 이후로는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초기 수익금도 다른 투자자가 낸 돈으로 돌려막기로 했던 겁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대표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짐은 안 도착한 황당한 경우 주변에 종종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보상받기가 까다로웠는데 앞으로는 항공사 책임과 보상액이 커집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아는 분이 겪었는데 여기로 와야 되는데 한 달 정도 후에 온 거예요. 속옷이니 뭐니 거기서 다 현지에서 사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항공사마다 보상 규모가 들쭉날쭉하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상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행기에 실었던 짐이 분실되거나 망가졌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늦게 도착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항과 지연 운항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과 보상액도 커집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사 잘못으로 국제선이 결항되거나 4시간 넘게 지연되면 $600까지 물어내야 하고 국내선이 1시간 넘게 늦어지면 항공료의 10%를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무리한 운항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계기판에 뭐 하나만 넣어도 그냥 바로 뻥치던 것들이 지금은 지원 없이 바로 이 정도는 가도 돼. 이렇게 가는 항공사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18일까지 행정 예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민호입니다. (1년) 뒤면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디딘 지 꼭 50년이 됩니다. 화성 탐사 경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젠 국가가 아닌 민간 회사도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성큼 다가온 민간 우주 여행 시대, 뉴욕 박용택 파원의 더 넓은 뉴스입니다. 통신위성을 실은 로켓이 강력한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솟구쳐 오릅니다. 1단 추진체와 페어링이 분리되면서 생긴 해파리 모양의 특이한 궤적 탓에 캘리포니아 일대에서는 UFO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 회사 스페이스X가 발사한 18번째 로켓입니다. 이 우주선이 우주 여행 시대를 개척한 미국 최초의 우주 왕복선 엔터프라이즈호입니다. 아폴로 11호로 1969년 인류 최초의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 1976년 최초로 제작된 우주왕복선 엔터프라이즈호를 시작으로 5대의 우주왕복선이 135번의 우주왕복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례의 폭발 사고가 있었고 미국은 화성유인 탐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2011년 우주왕복선 계획을 중단합니다. 우주여행의 꿈에 불을 다시 지핀 건 전기차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2002년 스페이스X를 세운 머스크는 펠컨 9을 개발했습니다. 우주 왕복선처럼 우주선과 로켓을 회수해 15번 이상 같이 쓸 수 있게 한 것이 획기적입니다. 로켓 발사나 우주여행 가격을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화물과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드래곤 우주선도 발사 후 회수해 재사용의 길을 텄습니다. 미래의 설계자로 불리는 머스크의 꿈은 인류가 지구 외 여러 행성에 거주하는 것. I feel fairly confident that we can complete the ship and be ready for launch in about 5 years. 5 years seems like a long time to me. 재활용 로켓 3개를 묶어 747 제트기 18대의 힘을 내는 펠컨 헤비 로켓은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된 야심작입니다. 머스크는 이달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실은 고중량 펠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성공한다면 화성 개척의 꿈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